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2만 7천여 명이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돼 같은 시간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주말과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 확진자가 줄어드는 휴일 효과가 사라지면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 명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학원과 독서실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3월 새학기 등교 방안도 오늘 발표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혼성계주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쇼트트랙 대표팀이 오늘 밤 남녀 개인전에서 첫 메달에 도전합니다. 남자 1000m에서는 에이스 황대헌과 이준서, 박장혁이, 여자 500m에서는 최민정이 금빛 질주에 넣습니다. 대선이 꼭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는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해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양강 후보의 대혼전 양상 속에 야권 단일화 여부와 남은 TV 토론 등이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내 휘발유 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마저 동반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추위가 이어지면서 종일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건조특보가 강원, 영동과 영남 등에 이어서 서울까지 확대되는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방역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학원과 독서실에서는 꼭 한 칸씩 뛰어 앉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새학기 등교를 위한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오미크론의 거센 확산세에도 사적 모임 6명과 식당 카페에 밤 9시까지 영업 같은 거리 두기는 2주 더 연장됩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가 해제된 학원과 독서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학원과 독서실은 칸막이가 없다면 뛰어앉기로 밀집도를 낮춰야 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호객행위나 취식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번 달 25일까지 계도 기간이어서 위반해도 벌칙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호객 행위들을 좀 금지하는 조치들과 함께 마스크를 벗게 되는 취식 행위들을 좀 금지해서 그 공간 내에서의 최대한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해 보자는 조치입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도 확대됩니다. 60살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에서 50살 이상 기저질환자에까지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새학기 학교에 적용할 학사 운영 방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새학기에는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면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PCR 검사 외에 신속 항원 검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앞으로 확진자나 격리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업 운영 방안은 새학기 학사 운영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와 확진자 급증 시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어젯밤 9시까지 2만 7천 명이 넘는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 7,7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시간대 최다를 기록한 그제 2만 6,801명보다 909명이나 많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시간보다 1.8배, 2주 전보다 4.9배 급증하며 확진자 수는 일주일 간격으로 2배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원과 의원이 오늘부터 300곳 가까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이 지난 5일까지 482곳에서 오늘부터는 779곳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음압시설 등을 갖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합치면 오늘부터 전국 1,100여 개 병원과 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자가 진단키트 1,000만 명분을 이번 주 약국과 온라인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면서 재택 치료 중인 환자도 1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진단키트 배송이나 격리 안내, 또 의료기관 배정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중학생 자녀 2명이 확진된 뒤 사흘간 검사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는 40대 부부. 코로나19 환자용 의약품 키트조차 받지 못해 검사를 받은 뒤 해열제도 스스로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고 뭐 애들이고 일절 보고서에서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도 못 받았죠. 격리 대상인지 아닌지 그것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지인한테 연락해서 그냥 종합감기약 받아 먹으라 하더라고요. 확진자와 식사를 함께했던 밀접 접촉자가 사흘이 지나도록 검사 권고 통지가 없어 PCR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편하게 뭐 하는 그 검사밖에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무슨 증을 줘야 PCR 검사인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아직도 연락이 안 오세요. 이틀이 지나도록 PCR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직접 보건소에 전화해 확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소로 제가 전화를 직접 했어요. 연락이 너무 안 와가지고. 양성은 맞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연락이 안 되는 거다. 좀 더 기다리시면 된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증가 속도가 정부의 예상보다 가파른 데다 동네 병의원 참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모두 12만 8천여 명,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가 관리 가능하다고 밝힌 16만 3천 명의 79%에 달합니다. 확진자만 하루 3만 명 이상 쏟아지다 보니 방역당국의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정부의 계획과 달리 동네 병의원의 재택치료 참여율이 더딘 것도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재택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만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좀 수동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그 전환을 아마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 같고요. 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 관리하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분리를 해주고.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재택치료 여력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하고 격리자 급증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백신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이스라엘에서 최근 코로나19 중환자가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자국 내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가 1,229명으로 기존 기록인 지난해 1월 26일에 1,185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명당 하루 사망자 수 또한 지난달 급증해서 최근엔 5명 수준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바라크 라베 교수는 올해 자국의 코로나19 사망자 822명 중 백신 미접종자는 293명에 불과하다면서 백신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지난해 8월 접종한 1차 부스터샷 효과가 감소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자 중국을 방문 중인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5일 자신의 트위터에 리 총리와 사진과 함께 과학과 증거에 기반을 둔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 조사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WHO는 지난해 기원 조사 당시 자료 공유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중국의 2단계 조사 협조를 요구했고 중국은 이미 협조한 만큼 추가 조사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다음 달 대선까지 이제 꼭 30일 남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유권자 가운데서도 특히 중도층을 한 명이라도 더 붙잡기 위해 사력을 다할 시점입니다. 4인 4색 후보들의 막판 선거 전략을 나연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유능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에 강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정체와 함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 등 추가 악재를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까지 합세한 원팀 기류를 타고 정권 심판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지금 북한 눈치 보고 뭘 얼마나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이렇게 불종을 하고 잘못을 했길래 이걸 도대체 알려주지는 못하느냐. 2030 청년층 지지에 힘입어 자필 편지로 호남권 구애까지 나섰지만 역시 배우자 김건희 씨 등 가족 리스크와 함께 정책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도 여전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양강 후보를 비호감으로 깎아내리는 동시에 기업가 출신 강점을 내세워 부민 강국이라는 비전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IT도 알고 글로벌 감각도 있고 거기에다 의학 지식에다가 교육개혁의 중요성까지 다 아는 사람이 꼭 필요한데 지금 제가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반짝 상승 후 추진력을 잃은 지지율은 단일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른바 지워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노동, 복지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권 도전, 비단 정치인 심상정만이 아닌 진보정당의 운명을 건 선거입니다. 우리 노동자들 곁을 지키면서 노동권을 살려내는 그런 정의당 되겠다는 각오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더 절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대선까지 이제 한 달, 그리고 막판 전력 질주에 돌입한 후보들. 각자의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강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지친 민심을 어떻게 보듬을지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선거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변수가 여럿 있습니다. 대결 구도 자체가 달라지는 후보 단일화가 가장 대표적이고 배우자 리스크와 TV 토론도 흐름을 바꿀 요인으로 꼽힙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대선 전국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야권 단일화입니다. 만약 남은 기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력으로 압도적 우위에 서게 된다면 단일화 없이 승부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막판까지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 경우엔 보수 진영 내 단일화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만 유지해서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거니까 결국은 윤석열 후보는 어떤 단일화 얘기 이런 것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도 사실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단일화 협상을 쉽게 할 수 있는 국면이냐 그런 것도 아니어서.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양보는 없다고 못 받고 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안 후보를 평가절하하고 있어 협상 자체부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는 끝까지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에 이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불거졌는데 어느 쪽이든 추가 의혹이 나올 경우 그 파장에 따라 대선판이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 당사자들이 연관된 수사나 재판도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 3차례 이상 치러질 TV토론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특히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만큼 토론 대결에서 누가 중도층, 부동층의 표심을 더 끌어오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들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제일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데 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임대차 3법을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도 문제입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3월 초에는 일일 확진자 10만 명, 자가격리는 28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면서 이들의 투표 참여 여부와 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보궐선거 때처럼 확진자는 우편 투표를 하고 자가격리자는 일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 투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여야 모두 셈법을 따지느라 분주합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변수로 꼽히기도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올림픽 기간이 일부 겹치는 만큼 우리 선수단의 선전 소식에 따라 대선 이슈가 가려질 수 있는데
이 또한 후보마다 유불리가 다를 수 있어 각 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대선 후보들의 두 번째 토론이 무산된 걸 놓고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에 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는데 협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두 번째 TV토론 협상이 결렬된 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탓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후보 건강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2월 8일은 안 되니 날짜를 바꿔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8일은 안 된다는 생떼를 또 부린 것입니다. 더구나 정치권의 금기인 대선 후보의 건강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의당도 윤 후보의 말도 안 되는 억지와 생트집이 파국을 만들었다고 비판에 입을 보탰습니다. 그러자 윤 후보 측은 성일종 TV토론 협상단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오는 11일 토론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께 판단 기회를 되도록 많이 드리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YTN을 비롯한 보도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 등 많은 방송사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다른 일정 때문에 토론을 늦출 수 있는지 타진했다며 무산 책임은 안철수 후보 측에 돌렸습니다. 8일 날 아마 관훈 토론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훈 토론하고 당일 날 저녁에 지금이라도 8일 날 할 거면은 하십시오. 저는 하지만 국민의당은 토론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중재했다며 자신들이 날짜 변경을 요청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협상 과정을 돌아보면 쓴웃음이 난다면서도 날짜를 조정해 다시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세 차례 법정 토론을 앞둔 토론 맞대결이 다시 성사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대선 후보 사자 대결 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가 35%, 이재명 후보가 31%의 지지를 얻어 두 후보의 격차는 4%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2.1%,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9%였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같은 기간 진행한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 38.1%, 윤석열 후보 36.8%로 오차 범위 내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1.7%, 심상정 후보는 4.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동아일보가 같은 기간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 41.7%, 이재명 후보 37%로 역시 오차 범위 이내 격차를 보였습니다. K스텔 리서치가 한결의 의뢰로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도 윤석열 후보 38.8%, 이재명 후보 32.6%, 6.2%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내에서 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매몰 작업자 2명이 수습된 뒤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매몰자 1명은 현재 구조 작업 지점에서 약 7m 아래에 있고 실종자도 아직 1명 남아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루하지만 꾸준하게 소방당국 관계자는 광주 아이파크 붕괴 현장의 구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지만 힘겨운 구조 작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전체 실종자 6명 중 지금까지 수습된 사람은 4명. 아직 1명이 26층에 매몰돼 있고 실종자도 1명 있습니다. 지금은 28층 쪽에 아랫부분 쪽으로 해서 계속 파쇄하고 제거하고 이 작업을 계속 지루하지만 꾸준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 매몰자는 현재 작업 위치인 27층에서 약 7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관건은 이 사이에 쌓인 구조물을 과연 쉽게 뚫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잔해를 이루는 상판 10개가 비스듬히 선체로 쌓여 있어 잔해 속에 수많은 철근을 잘라내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소방은 매몰자 구조 중 탐색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아직 찾지 못한 작업자도 건물 25층에서 28층 사이에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선례처럼 매몰자 구조 과정에서 실종자를 찾아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인천 당하동에 있는 16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55명이 스스로 대피해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은 베란다와 방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4살 A씨 등 집 주인 부부가 화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았고 1,400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났다는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멈춰있던 SUV에 불이 났습니다. 40대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SUV를 포함해서 부근에 있던 차량까지 모두 9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주택도 일부 소실돼 3천만 원가량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해 말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국내 기름값은 내림세를 이어갔는데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며 다시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휘발유 값이 곧 1,800원을 다시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오늘은 또 얼마를 넣을지 고민입니다. 유류세 인하 뒤 내려가던 기름값이 최근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오를 때마다 이렇게 많이씩 올라가 버리니까 너무 부담이 많죠. 저희 생활할 때. 벌써 한 달 그거 카드 영수증 보면은. 지난해 11월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며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 내렸습니다.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800원대에서 1,620원대까지 9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셋째 주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벌써 1,700원에 육박했는데 리터당 1,800원 돌파도 시간 문제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제 유가 상승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속에 국제 유가는 지난 2014년 10월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겼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을 비롯한 그 지정학적 불안 요인들이 원유의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인데요. 당분간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유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여기에 최근 1,200원대로 뛴 환율도 국내 기름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원유는 달러를 주고 사오는데 원화가 약세라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체감 유가는 사실상 100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기름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정부는 곧바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제 유가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그 동향에 따라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인하분이 이미 가격에 반영된 터라 유류세 인하를 연장해도 소비자는 값이 내려갔다고 느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역대 최대폭의 유류세 인하 중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뾰족한 대책 없이 고물가는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해 2030 청년층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30%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의 경우 절반이 넘었는데요. 상당수는 이른바 영끌과 비투로 집값 폭등세에 올라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2030 세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집계를 처음 시작한 2019년엔 28.3%, 이어 2020년 29.2%를 기록했는데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겁니다. 특히 서울은 2019년 31.8%, 2020년 37.3%에서 크게 늘어 41.7%를 차지했습니다. 직주 근접형의 도심이나 전셋값은 높지만 집값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의 매입 비중이 높았습니다. 소형 아파트가 많은 강서구는 51.5%에 달했고 성동구 51.1%, 노원구 49.3%였습니다.
이들 세 지역은 9억 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많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데다 전셋값 비중이 높아 갭 투자가 비교적 쉽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는 2030 세대의 매입 비중이 작아 강남구 26.7%, 서초구 32.5%, 송파구 37.8%였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서울에선 2030 세대의 매입 비중이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해 7월 44.8%까지 치솟았다가 12월엔 38.0%까지 떨어진 겁니다. 2030 세대들이 집값이 더 오를지 모른다는 초조감에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높은 가격의 집을 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하락한다면은 고통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두세 차례 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대출로 아파트를 마련한 2030 세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지난 2015년 폭스바겐에서 시작된 배출가스 조작 사건 디젤게이트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벤츠는 유해물질 배출을 대폭 줄였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고의로 낮췄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였다. 유로6 배출가스 기준에 부합한다.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배출가스 감소를 실현했다. 벤츠의 광고 내용이지만 모두 거짓입니다. 실제로는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확 낮춰왔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는 대기와 인체에 치명적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연비와 출력을 떨어뜨리고 요소수를 자주 충전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를 포함한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정부 인증 시험을 통과한 뒤 저감 장치를 조작해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른바 디젤 게이트입니다. 연비가 떨어지는 차를 누가 사겠어요? 안 사죠. 그러다 보니까 연비를 높여야 되고 배출가스도 낮춰야 되고 그다음 두 개를 다 쫓을 수가 없으니까 배출가스를 높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가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속였다며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6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373억 원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90%까지 줄인다라고 하는 문구 같은 경우에는 3년 8개월 정도를 쓰였거든요. 이런 거짓 광고가 지속된 기간이 길었고 또 소비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높다라고 해서 공정위의 벤츠코리아 제재로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디젤 게이트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두고도 짬짬이 했다는 의혹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직장인들의 심리를 상담해주는 한 사단법인에서 오히려 소속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출산을 전후로 휴가를 너무 자주 쓴다고 압박했다는 호소입니다. 이번 기회로 출산 장려 제도가 현장에선 어떤지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셋째 아이를 가진 직장인 A씨는 이번 달부터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온 지난달에는 올해 연차 휴가 19일을 몰아쓰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출산 휴가 전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셋째 아이다 보니까 아이가 좀 예정일보다 일찍 나올 것 같고 몸도 조금 많이 좋지를 않았어요. 회사 측은 A씨의 잦은 휴가 사용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상임이사인 B씨는 지난해 12월 말 A씨를 사무실로 불러내 둘째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나무랐습니다. 생각을 복직하고 3개월 중에서 네 근무한 날짜가 며칠이야. 그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게 조직의 분위기를 굉장히 나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 몰아서 쓰기로 한 연차 휴가도 업무에 차질을 준다며 승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네가 자리를 비우는데 지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한 달을 휴가 낸다고 하는 것은 그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네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출산 전후 90일 동안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연차 휴가도 마음대로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든가
기계가 멈춘다. 그 정도 막대한 경영상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 조정권이 가능해요. 게다가 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갑질 피해자를 돕는 회사에서 오히려 출산 휴가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A씨는 출산을 앞두고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다시금 결제를 올렸던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회사 측은 A씨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휴가를 연달아 내면서 업무에 지장이 없게 휴가를 나눠 쓰도록 권고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뒤늦게 A씨가 낸 휴가는 모두 승인됐습니다.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출산 휴가 제도가 도입된 뒤 69년이 지났지만 A씨처럼 출산 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직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가 전국 5천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산 휴가 제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비율은 40%에 달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60%를 넘어 가장 많았고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출산 장려 제도를 혜택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여기도록 기본적인 조직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정부랑 기업이랑 뭘 좀 맞추던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동시에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덜 수 있도록 월 120만 원 수준인 대체 인력 채용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맞춰 일본 정부가 한일 양자회담을 검토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일본의 역사 도발이 한미일 공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담을 덜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하야시 외무성 장관은 지난 4일 정의용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하면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こうした活動が日本地域国際社会の平和と安定を脅かすものであるとの共通認識のもと、北朝鮮への対応について日韓、日米間で引き続き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を改めて確認をいたしました。 이번 전화 통화는 일본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 정부가 오는 12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맞춰 한일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며 한국과의 대화를 피해온 일본 정부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이런 태세 전환은 사도광산을 무리하게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한 데 따른 부담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속에 일본의 역사 도발이 한미일 공조에 심각한 악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간부는 YTN의 질의에 역사 문제가 없었다면 한미일 협력은 더 잘 됐을 것이라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간의 여러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한미일 협의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문제를 놓고 한국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もちろん韓国には独自のこの意見があるということは承知をしています。だからこそ冷静で丁寧な議論、対話を行っていきたいと。 미국도 최근 양국 외교장관 통화에서 한일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의 부담은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을 향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을 보여주는 데 그칠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 일본이 내놓을 구체적인 제안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신설 종목 혼성 계주에서 탈락의 쓴맛을 본 쇼트트랙 대표팀이 오늘 밤 다시 첫 메달 획득에 나섭니다. 에이스 황대헌과 최민정이 예선부터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첫 메달 획득에 기대감을 안고 혼성 계주 2000m에서 혼신의 질주를 선보인 한국 대표팀. 세 번째 주자 박장혁이 결승선 통과 두 바퀴를 앞두고 넘어지면서 예선 탈락의 쓴맛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메달은 8개.
여자 500m 출전을 앞둔 에이스 최민정에게는 오히려 금메달 획득을 위한 예방주사가 됐습니다. 졌을 때 더 저를 성장을 시켜주게 했던 경기들이 많아서 최대한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4년 전 평창 이관왕답게 예선에서도 상대 빈틈을 파고드는 절정의 기량으로 금빛 분위기를 물씬 풍겼습니다. 폭발적인 힘으로 다른 선수들을 따돌리는 특유의 아웃코스 기술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웃 추월하는 거나 이제 속도가 좋은 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평창 때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남자 1000m 간판 황대영과 이준서 박장혁도 여유롭게 예선 관문을 넘어 나란히 준중결승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올림픽 신기록을 갈아치운 황대현은 평창의 경험을 발판 삼아 조그만 기회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4년 전에는 어리니까 이제 패기로 덤볐다면 지금은 노련하게 뒤에서 좀 더 볼 수 있는. AP통신과 미국 데이터 전문 업체 그레이스노트 역시 황대현이 1위 시상대에 오를 것으로 예측한 상황. 최민정과 황대현을 앞세운 쇼트트랙 대표팀의 명예회복은 오늘 밤 8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평창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선수가 베이징 선수촌에서 생일을 맞았습니다. 김보름은 윤홍근 선수단장에게 꽃다발과 대회 마스코트 빙둔둔 인형을 받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태어난 김보름은 이번 베이징 선수단 가운데 유일하게 대회 기간 생일이 있는 선수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1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공기도 맑아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다만 밤사이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제주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추위 속에 대기도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에 이어 어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계속해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고 대형 산불이나 화재 사고가 위험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철원의 기온 영하 13.3도, 파주 영하 13.2도, 서울 영하 7.1도까지 떨어졌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과 광주 5도, 부산은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고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주말에는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최근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쌓인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 후반, 많게는 4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3월 새학기 등교 방안도 발표됩니다. 대선이 꼭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는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 잡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대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 특별 강연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쇼트트랙 대표팀이 오늘 밤 남녀 개인전에서 첫 메달에 도전합니다. 남자 1000m에서는 에이스 황대현과 이준서, 박장혁이, 여자 500m에서는 최민정이 금빛 질주에 나섭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추위가 이어지면서 종일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건조특보가 강원 영동과 영남 등에 이어서 서울까지 확대되는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발표되는 확진자는 사흘 연속 3만 명대를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하도록 검사 체계가 바뀐 걸 감안하면 실제 확진자는 훨씬 많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2만 7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동시간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환자도 3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며 확산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처음 1만 명을 넘었고 일주일 만에 2만 명대, 이후 사흘 만에 3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처음 50만 명을 넘는데 1년 10개월 정도 걸렸지만 이후 50만 명이 더 발생해 100만 명을 넘기까지는 2달이 채 안 걸렸습니다. 검사 양성률도 올라가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5명 중 1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면 접촉이 많았던 설 연휴 영향에 이번 주는 하루 환자가 4, 5만 명까지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감염자 확산이 아마도 2월 말 3월 초 정도면은 좀 감소세로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워낙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검사 체계에 따라 이제 고위험자가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면서 실제 확진자 수는 더욱 많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양성인데도 가짜로 음성이 나온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30만 명 이상의 그런 상황들을 실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된 이후에는 사실 이렇게 확진자 수 카운팅이 사실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신규 확진 급증에도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3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9일째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0.6%로 떨어졌고 수도권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17.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비수도권의 하루 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선별진료소마다 검사를 받으려는 인파가 몰렸는데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한 안내와 대처가 여전히 미흡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전의 한 선별진료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단 2시간만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하기로 해 검사자가 몰린 겁니다. 어제 일찍 마감이 돼서 검사 못 받고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지금 1시간 넘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날이 너무 추운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검사 마감 시간이 다가옴에도 대기자가 좀처럼 줄지 않자 결국 오후에 운영되는 다른 진료소를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다리셔도 검사를 못 받으실지 몰라요. 신속 항원 검사는요. 여기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시청 남문은 12시부터 신속 항원 검사가 개시가 되니까 그쪽에 가셔서. 대전시는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를 병행하는 선별 진료소를 5곳만 지정했다가 7곳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선별 진료소 현황을 안내하는 홈페이지에는 신속 항원 검사 시간 등 변경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게시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 선별검사소는 대전시가 신속 항원 검사 후 음성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곳으로 추가 지정했지만 여전히 PCR 검사만 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속 항원 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그 정보를 알고 싶은데 그게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는 데가 없어서 저희 너무 힘들어요. 내일 당장 그 증명서가 필요해서 왔는데. 한 천막 아래에서 PCR 검사자와 신속 항원 검사자를 바로 옆에 줄 세우는 곳도 있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PCR 검사 줄과 그 신속 항원 검사 줄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코로나 검사 받으러 왔다가 코로나를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는 등 비수도권에서 사흘째 10,000명 넘는 신규 감염자가 쏟아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경남과 대전 등 대부분 시도에서 연일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새로운 검사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시민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이 오늘부터 300곳 가까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 지난 5일까지 482곳에서 오늘부터는 779곳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음압시설 등을 갖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합치면
오늘부터 전국 1,100여 개 병원과 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자가진단 키트 1,000만 명분을 이번 주 약국과 온라인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학원과 독서실, 백화점, 마트 등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다중 이용 시설에 새로운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밀집 제한 조치로 떼어앉기를 하고 백화점과 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호객 행위와 취식 등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번 달 25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이 기간엔 벌칙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행된 거리 두기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은 최대 6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은 저녁 9시까지, PC방이나 키즈카페 같은 곳은 저녁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 70여 명이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소속 치료사가 확진 사실을 모른 채 병원을 돌아다녀서 감염이 확산하는 걸로 보입니다. 교정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지난달 28일 작업치료사가 처음 감염된 뒤 나흘 만에 환자와 종사자 78명이 확진됐습니다. 감염된 환자 대부분이 60살 이상 고령층인데요.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분리하고 모든 치료실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확진된 치료사들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급속도로 확산한 거로 보입니다. 이제 환자랑 마주 앉아서 밀접하게 대화를 하면서 좀 전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체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층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광진구에 있는 다른 요양병원 확진자는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환자가 처음 확진됐는데 재활치료실이나 투석실을 이용하며 다른 환자와 간병인 등에 전파된 거로 보입니다. 양천구 요양병원에선 29명, 경기 용인시 요양시설 10명 등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밀폐 밀집 시설인 교정시설 집단 감염도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와 인천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모두 합해 300명에 달합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상황 속에 감염 취약시설에선 보다 강도 높은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어떤 집단 감염 시설로 꼽히는 요양시설이라든가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철저히 적극적인 역학조사 방법을 준용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시설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3차 접종까지 마무리를 하시는 게 방역당국은 감염 취약시설에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하고 선제 검사를 통해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확산을 막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0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대선 후보 사자 대결 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가 35%, 이재명 후보가 31%의 지지를 얻어 두 후보의 격차는 4%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2.1%,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9%였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같은 기간 진행한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 38.1%, 윤석열 후보 36.8%로 오차 범위 내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1.7%, 심상정 후보는 4.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동아일보가 같은 기간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41.7%, 이재명 후보는 37%로 역시 오차 범위 내 격차를 보였습니다. K스탯 리서치가 한겨레 의뢰로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도 윤석열 후보 38.8%, 이재명 후보 32.6%, 6.2%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안에서 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영호남과 제주를 남부 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에 더해서
노무현과 문재인의 꿈을 자신이 이루겠다면서 핵심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요역을 다시 찾은 이재명 후보. 지난해 10월 참배 때와는 달리 이번엔 쉽사리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서거 당시의 참혹한 순간을 잊기 어렵다며 눈물을 보인 이 후보는 민주당의 적통성 계승을 자임하며 노무현의 꿈을 4기 민주정부에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꿈이고 그리고 저 이재명의 영원한 꿈입니다, 여러분. 노 전 대통령의 균형 발전 전략을 계승하는 남부 수도권 구상도 봉하마을 사저에서 발표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닮은 꼴 이미지를 부각하며 친노에서 친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 결집을 노린 행보로 해석됩니다. 영호남과 제주를 단일 경제권으로 묶고 신산업 특화 수도를 2곳 이상 조성해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영호남권을 돈과 사람이 다시 몰려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과감한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인 동시에 세계 5강 진입을 위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전략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까지 개항하고 부산을 수소경제와 블록체인 거점 도시로 육성한다는 부산 발전 공약도 공개했습니다. 동시에 곽상도 전 의원 구속에 대해 편파 수사라고 비판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부당한 압박이라며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꼬집었습니다. 50억 클럽 당사자가 구속이 됐으면 나머지도 엄벌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왜 수사했냐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수사를 더 이상 못하게 막으려는 태도라고 보이고 주말 이틀간 부울경 발전 공약을 쏟아내며 PK 민심을 두드린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보단 분위기가 훨씬 낫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단일화 파기 등 온갖 역경을 이겨낸 것처럼 이재명 후보도 최근에 도덕성 시비를 떨쳐내고 특유의 돌파력으로 대선 막판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비공개로 전격 회동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어제 저녁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 전 위원장의 개인 사무실을 찾아가 코로나19 방역과 서민경제 극복 방안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제주도에 머물다가 지난 4일 상경했고 회동은 저녁 8시부터 9시 20분까지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5.18 정신은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설 연휴 때 손편지를 띄운 데 이어 호남 민심을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두환 옹호 논란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광주를 찾은 윤석열 후보는 국립 5.18 민주묘지부터 찾았습니다. 격렬한 항의에 부딪혀 발길을 돌려야 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추모탑 앞에 서긴 했지만 또다시 시민들에 막혀 직접 분향을 올리진 못했습니다. 영명들의 넋을 기린 윤 후보는 5월 정신의 의미를 거듭 되새기며 광주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5월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거의 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어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을 찾은 윤 후보는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한 뒤 사고 경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고 무엇보다 이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그 조사를 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을 엄중히 책임을 묻고 또 이런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선대위 결의대회와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선 무등산을 닮은 믿음직하고 후덕한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며 AI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한 지역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수사와 관련해 특검을 수용하라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가당치 않은 얘기라며 대장동 특검부터 받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할 말이 이제 없고
답변이 궁색하고 초조하니까 그런 대도 아닌 국민들이, 우리 기자분들이 들어도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좀 하십시오. 좀 대장동 특검을. 윤석열 후보는 조만간 이준석 대표와 함께 유세용 전세열차인 이른바 윤석열차를 타고 다시 호남을 찾습니다. 230만 주민 손편지에 이어 공격적인 구애 행보를 통해 최근 호남 지지율 상승세를 실제 투표로까지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선 직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국민의 투표할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SNS에 글을 올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관기관이 논의에 나섰지만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은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정책에도 최대한 협조하며 개인의 기본권 제한을 감수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 권리인 투표권마저 포기하라는 건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선을 이제 꼭 한 달가량 앞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30 여성들이 마련한 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서 자신이 꼭 대변자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피해 자영업자들을 찾았습니다. 먼저 정부가 여론만 보고 왔다 갔다 주먹구구식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며 비난의 날을 세운 안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곧바로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손실이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집합금지 명령을 했으면 피해 자영업자에게 세금을 걷어선 안 된다면서 밀폐도를 낮추기 위한 환기 설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역 패스라는 거는 정부에서 보증한 겁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오히려 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 싸우고 있는데 자신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년 세대, 그중에서도 특히 2030 여성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심 후보를 지지하는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후원의 발족식에 참석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모두가 청년을 호명하지만 정작 청년 여성의 목소리는 지우고 있다면서 자신이 꼭 대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온갖 차별과 폭력에 맞서 싸우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소리치고 행동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2030 여성들의 존재가 이번 대선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전날 강원도 순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휴식과 비공개 일정 등을 이어갔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진상조사가 열흘 넘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수사를 놓고 갈등을 벌인 성남지청장과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주에는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체들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검찰 수사팀의 의견에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반대하자 지청장을 보좌하는 박하영 차장검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을 놓고 수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불거진 데다 박은정 지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징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터라 파장이 거세졌고 김호수 검찰총장도 지난달 26일 경위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성남지청의 상급기관인 수원지검 신성식 지검장이 책임을 맡았는데 지시 다음 날 있었던 정례 보고 때 김호수 총장에게 1차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제외하고는 보름 가까이 감감무소식입니다. 박 지청장 스스로는 수사 무마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내부 규정을 변경하고 경위 보고서도 본인 유리하게 손댔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특히 수사 무마가 실제로 있었다면 대검 차원의 진상조사에 감찰까지 불가피한 중대 사안인 만큼
수원지검의 진상조사 결과에 착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아직 핵심 당사자인 박은정 지청장과 박하영 차장의 대면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쇠를 쥔 박 차장 또한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YTN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진상조사 또는 수사 절차에서만 말씀드릴 것이라면서 그것이 옳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이 진상조사의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중대 사안인 만큼 당연히 신속하게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수원지검이 진상조사를 마무리 짓고 김호수 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2000m 혼성계주 예선에서 아쉽게 탈락한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이 오늘 밤 개인전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대표팀은 오늘 밤 8시 반부터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리는 여자 500m와 남자 1000m 준준결승에 출전합니다. 여자 500m에는 이유빈이 예선에서 탈락하면서 에이스 최민정이 홀로 메달 획득에 나서고 남자 1000m는 황대헌과 이준서, 박장혁이 여유 있게 예선 관문을 통과하면서 메달 획득의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특히 황대헌은 예선전부터 올림픽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최민정 역시 압도적인 실력으로 준준결승에 진출하면서 첫 메달 획득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승용차 화재로 차량 여러 대가 탔고 인천에서는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차량 한 대를 집어삼켰습니다. 화염의 기세, 소화기도 맥을 못 춥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에서 멈춰있던 SUV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부근에 있던 차량 8대까지 타거나 그을려 3천만 원가량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수석 서랍에서 불똥이 떨어졌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잿빛 연기가 쉴 새 없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보다 2시간쯤 전엔 서울 상일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한 동과 근처에 있던 차량 한 대가 완전히 탔습니다. 인천 당하동에서는 아파트 화재로 주민 55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베란다와 방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농가 주택에서 난 불로 집주인 부부가 화상을 입었고 대전 괴정동에선 빌라에서 불이 나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전남 고흥에서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인력 등 56명을 긴급 투입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쓰는 사람이 늘면서 최근 6년 동안 전국의 은행 점포 1,500여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노령층을 위한 은행들의 배려가 부족한 데다 이른바 부자 동네 점포들은 그대로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서울 월계동 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신한은행 월계동 점포 폐쇄가 예고되자 불편함을 호소하려는 고령자들이 추비를 무릅쓰고 금융당국을 찾아온 것입니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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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은 노인네들이 많이 사시는데 이 신한은행이 갑자기 떠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노인네들은 그 은행을 새로 생긴 은행을 찾아가려면은 버스를 타고 가야지 걸어서 갔다 오려면 1시간을 허비해야 하는데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점포는 1,507개에 달합니다. 서울이 515개로 40.4%에 달했고 경기도 245개로 19.2%를 차지해 수도권에서 폐쇄된 점포 수는 전체의 60% 정도입니다. 은행들은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ATM 보급이 늘어나면서 점포를 찾는 고객이 줄고 핀테크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점포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큰손 고객들이 있는 부자 동네의 점포는 줄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월계동 지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부자 동네인 압구정동은 PWM 센터를 포함해서 지점과 센터가
5개가 있습니다. 5배 차이가 납니다. 압구정동은 폐점 계획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 시중은행들은 은행 점포 폐쇄 이후 우체국 지점 활용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은행 고객과 우체국 고객이 전국의 은행 우체국 지점에서 상대방 업무를 보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아직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과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은행들이 우체국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이번 주 하와이에서 직접 만나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실무 차원의 협의를 먼저 한 뒤 오늘 12일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배석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 10일에서 15일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구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회동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미 한일 간 양자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따로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외교부도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회동이 현지 시각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라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세 나라 수석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등 광범위한 이슈를 논의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10월 중순 워싱턴 DC에서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를 잇따라 진행하던 지난달 17일 전화 협의를 한 것을 비롯해 최근 비대면으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We are continuing and we have continued to be in touch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n as well as the UN on further steps that can be taken. 이들의 전격 회동은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긴밀하게 공조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또 12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북핵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북한이 2018년 이후 지켜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에 대해 철회를 시사한 만큼 대형 도발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경색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등 안정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방안이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추위 대비는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도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보온에 신경 쓴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방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밤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편 어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이 메마른 날씨 속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면서 화재가 발생하기 참 쉬우니까요. 불조심도 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6.9도, 광주는 영하 2.5도, 울산은 영하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만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도, 대전은 5도, 대구도 5도, 부산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낮부터는 서서히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대선까지 이제 꼭 30일 남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유권자 가운데서도 특히 중도층을 한 명이라도 더 붙잡기 위해 사력을 다할 시점입니다. 네, 4인 4색 후보들의 막판 선거 전략을 나연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유능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에 강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정체와 함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 등 추가 악재를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까지 합세한 원팀 기류를 타고 정권 심판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지금 북한 눈치 보고 뭘 얼마나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이렇게 불종을 하고 잘못을 했길래 이걸 도대체 알려주지는 못하느냐. 2030 청년층 지지에 힘입어 자필 편지로 호남권 구애까지 나섰지만 역시 배우자 김건희 씨 등 가족 리스크와 함께 정책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도 여전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양강 후보를 비호감으로 깎아내리는 동시에 기업가 출신 강점을 내세워 부민 강국이라는 비전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IT도 알고 글로벌 감각도 있고 거기에다 의학 지식에다가 교육개혁의 중요성까지 다 아는 사람이 꼭 필요한데 지금 제가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반짝 상승 후 추진력을 잃은 지지율은 단일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른바 지워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노동, 복지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권 도전, 비단 정치인 심상정만이 아닌 진보정당의 운명을 건 선거입니다. 우리 노동자들 곁을 지키면서 노동권을 살려내는 그런 정의당 되겠다는 각오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더 절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대선까지 이제 한 달, 그리고 막판 전력 질주에 돌입한 후보들. 각자의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강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지친 민심을 어떻게 보듬을지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선거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변수가 여럿 있습니다. 네, 대결 구도 자체가 달라지는 후보 단일화가 가장 대표적이고 배우자 리스크와 TV 토론도 흐름을 바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대선 전국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야권 단일화입니다. 만약 남은 기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력으로 압도적 우위에 서게 된다면 단일화 없이 승부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막판까지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 경우엔 보수 진영 내 단일화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만 유지해서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거니까 결국은 윤석열 후보는 어떤 단일화 얘기 이런 것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도 사실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단일화 협상을 쉽게 할 수 있는 국면이냐 그런 것도 아니어서.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양보는 없다고 못 받고 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안 후보를 평가절하하고 있어 협상 자체부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는 끝까지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에 이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불거졌는데 어느 쪽이든 추가 의혹이 나올 경우 그 파장에 따라 대선판이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 당사자들이 연관된 수사나 재판도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 3차례 이상 치러질 TV 토론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특히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만큼 토론 대결에서 누가 중도층, 부동층의 표심을 더 끌어오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들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제일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데 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임대차 3법을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도 문제입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3월 초에는 일일 확진자 10만 명, 자가격리는 28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면서 이들의 투표 참여 여부와 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보궐선거 때처럼 확진자는 우편 투표를 하고 자가격리자는 일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 투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여야 모두 셈법을 따지느라 분주합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변수로 꼽히기도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올림픽 기간이 일부 겹치는 만큼 우리 선수단의 선전 소식에 따라 대선 이슈가 가려질 수 있는데 이 또한 후보마다 유불리가 다를 수 있어 각 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비공개로 전격 회동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어제 저녁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 전 위원장의 개인 사무실을 찾아가 코로나19 방역과 서민 경제 극복 방안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지난달 김 전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났다고 밝히는 등 민주당은 최근 김 전 위원장에게 잇따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로 당내 의견이 분분한 데 대해서 소속 의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단일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신과 선대본부에서 다룰 문제라면서 이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일화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데 대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 싸우고 있는데 자신이 무슨 말을 하겠냐며 말을 아꼈습니다.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단일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원 본부장의 언급에 선을 그으며 개인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군불대기라고 평가절하한 점을 지적한 걸로 풀이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TV토론과 관련해 모든 후보가 참석할 수 있는 일정이나 추가 토론 제안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동영 수석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서 심 후보는 한국기자협회로부터 공문을 받고 다수 후보가 참석을 희망하는 오늘 11일 일정을 맞추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심 후보는 선수가 경기 규칙에 자꾸 개입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고 부적절하다며 더는 조건 달지 말고 주책 측 권한도 침범하지 말고 정해진 규칙대로 TV토론에 성실하게 참여하자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오늘부터 학원과 독서실에서는 꼭 한 칸씩 뛰어앉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새학기 등교를 위한 방역 대책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오미크론의 거센 확산세에도 사적 모임 6명과 식당 카페에 밤 9시까지 영업 같은 거리 두기는 2주 더 연장됩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가 해제된 학원과 독서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학원과 독서실은 칸막이가 없다면 뛰어앉기로 밀집도를 낮춰야 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호객행위나 취식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번 달 25일까지 계도 기간이어서 위반해도 벌칙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호객 행위들을 좀 금지하는 조치들과 함께 마스크를 벗게 되는 취식 행위들을 좀 금지해서 그 공간 내에서의 최대한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해 보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도 확대됩니다. 60살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에서 50살 이상 기저질환자에까지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새학기 학교에 적용할 학사 운영 방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새학기에는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면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PCR 검사 외에 신속 항원 검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앞으로 확진자나 격리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업 운영 방안은 새학기 학사 운영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와 확진자 급증 시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밤 9시 기준 2만 7천 명이 넘는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27,7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시간대 최다를 기록한 어제 26,801명보다 909명 많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시간보다 1.8배, 2주 전보다 4.9배 급증하면서 확진자 수는 일주일 간격으로 2배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이 오늘부터 300곳 가까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이 지난 5일까지 482곳에서 오늘부터는 779곳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음압시설 등을 갖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합치면 오늘부터 전국 1,100여 개 병원과 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자가진단 키트 1,000만 명분을 이번 주 약국과 온라인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높아가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수석 대표가 이번 주 하와이에서 직접 만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6일 보도자를 통해서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10일부터 15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 납치 문제 즉각적인 해결 등 광범위한 이슈를 논의한다고 미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12일 역시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도 배석합니다. 중국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베이징을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서 중한관계 대국과 장기적 이익을 함께 수호하자고 말했다고 중국인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쪽 인사들은 최근 한중협의 때 주로 사드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민감한 문제 적절한 처리를 거론해왔습니다. 리 상무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다음 달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밝힌 이른바 사드 산불 입장이 유지되길 바란다는 뜻을 피력한 것일 수 있어 주목됩니다. 사드 산불은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 등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르면 베이징 동계올림픽 종료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폴란드 남동부의 제슈프 군사기지에 미군 82 공수사단의 C-17 수송기가 착륙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포트브렉에서 병력과 장비를 싣고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This deployment is a prudent measure to ensure that collectively that we have prevention of any war aims. It's defensive in nature, and clearly this is about ensuring the protection of all of the alliance. 미군이 추가 배치되고 있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은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깃발 아래 더욱 단결하고 있습니다. To najlepsza metoda, żeby odstraszać ewentualnego agresora. A więc odstraszanie i solidarność to najlepsza odpowiedź na agresywną politykę Moskwy, na agresywną próbę odbudowy imperium. 현지 시각 6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리투아니아의 추가 파병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변에 이처럼 나토 병력이 급속히 증강되는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We have to be prepared for the possibility of a contingency of a military action by Russia before the Olympics end, and we also have to be prepared for one after the Olympics. 설리반 보좌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돈바스 합병이나 사이버 공격, 전면 침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든 러시아는 전략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중국이 이를 지원한다면 중국 역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병력 11만 명을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한 만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결심을 굳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의 전면 대결이라는 제2의 냉전 위기 속에 양측이 외교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 오늘로 꼭 30일 남았습니다. 오늘 대선 위주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야권 단일화 관련 기사인데 윤석열 후보가 좀 단일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일보가 윤석열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목을 먼저 보면은 윤석열, 안철수와 단일화 배제 안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공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안 후보와 둘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신문은 이런 언급이 윤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기와 상황을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있었던 일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단일화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윤 후보의 뜻도 비슷하다는 취지의 익명 인터뷰를 또 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와 선대본부 측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 또 윤석열 후보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확실히 이전과는 조금 온도차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어떤 신문은 지분을 나누는 공동정부론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앞으로 흐름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게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둘 사이 어떤 얘기를 앞으로 나누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다음 이재명 후보 소식인데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네요. 어떤 그렇습니다. 얘기를 나눈 겁니까? 중앙일보의 기사가 실렸는데 아쉽게도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는지까지는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비공개 회동이었고요. 한 80분 정도 김종인 전 위원장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일단 공개된 바로는 코로나 위기로 인한 방역 그리고 서민 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앙일보는 실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아마 이 내용만 있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만 나누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전망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신문은 일단 민주당이 이전에 김 전 위원장에게 줄곧 구애 작전을 펼쳐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송영길 대표, 박용진 의원이 찾아갔다는 사실도 기사에 함께 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 선거 지원에 대한 얘기가 오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 어떤 보도들 더 나오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거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과 영향이 좀 크긴 한 모양이에요. 양당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에 많이 나온 게 여론조사 결과더라고요. 꽤 많이 나왔죠, 여론조사들이. 제가 보여드릴 거는 세 가지 신문에서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를 보면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4일과 5일에 실시한 조사입니다. 가장 지금 왼쪽 상단에 나온 조사 결과인데 이재명 후보 31%, 윤석열 후보 35%, 안철수 후보 12%로 나왔습니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서 차이가 조금 벌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음 중간에 있는 게 중앙일보 조사 결과입니다.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4일과 5일에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8.1%, 윤석열 후보가 36.8%, 앞선 조선일보 조사와 비교해서 순서가 바뀐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한겨레 조사 결과를 보면 한겨레가 K스텔 리서치에 의뢰해서 3일과 4일에 실시한 조사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2.6%, 윤석열 후보가 38.8%로 나왔고요. 역시나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토론이 3일 밤에 열렸지 않습니까? 이 조선하고 중앙 같은 경우는 토론 이후에 실시한 조사고 한겨레는 토론을 걸쳐서 실시한 조사인데 현재까지 보면 첫 토론 후에도 판세가 크게 바뀌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알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다른 기사에는 이렇게 박빙인 경우도 드물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변수가 많으니까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소식 볼 텐데 이
검사 체계가 변경되면서 좀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는데 검사 체계라던가 그 대응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 중앙일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 검사 체계에 대한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PCR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선별진료소에 가면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PCR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서 보호자로 가게 될 경우 예. 이런 곳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요구를 하는데 예. 한 번 받으려고 하면 대략 곳에 따라 다르지만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가 들다 보니까 엄청 비싸네요. 예. 그런데 또 병원에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왔다가 들어갈 때 또 받게 되고 또 8만 원에서 12만 원 이런 식으로 부담이 되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예. 두 번째 내용은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한 논란인데 애초에는 검사비는 없다. 진료비 5천 원만 내면 된다라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막상 보니까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용도 곳마다 달랐지만 최대 2만 5천 원까지 낸 사례가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예. 혼란이 좀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유증상자에게는 국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안내대로 진료비 5천 원만 내면 되지만 무증상일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늦게 알려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분간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될 것 같고요. 신문은 또 동네 병의원 참여가 점차 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을 해야겠죠.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된 검찰의 수사 내용인 것 같은데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은 게 확인이 됐나 보네요. 네, 한국일보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총 5차례에 걸쳐서 11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고요. 예. 명목은 단기 채권인데 최근 논란이 되기 전까지는 전혀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11억 원 그리고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이제 줄 예정인 5억 원 거기다가 아파트 분양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까지 더하면 한 24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공교롭게도 이게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세후 실수령 금액과 비슷하다고 이 신문은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직원이 회사한테 돈을 빌린 게 되네요. 기사대로. 임원이나 직원 등이 단기 채권을 받는 그 임단 단기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갚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박 전 특검 측은 아직 대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는 갚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 다음 수사 대상이 박 전 특검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검찰의 수사 내용이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북한 관련 소식인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어떤 보고서 내용이 좀 공개됐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전문가 패널들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이걸 인용해서 동아일보가 기사를 썼습니다. 정리한 기사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핵실험 재개를 염두에 둔 정황들이 있다고 썼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물자와 기술, 노하우를 확보하려고 시도해 왔다는 건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돈, 물자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사이버 해킹을 중요한 수익원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2020년 이후로 가상화폐 플랫폼과 거래소를 공격해서 수천억 원을 갈취했다고 했는데 플랫폼을 통해서 4,800억 원가량 그리고 거래소를 통해서 한 600억 원가량을 갈취했다고 했습니다. 이 돈들이 아무래도 미사일 개발이나 발사에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 보고서는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원래 어제 최고인민회의를 열기로 했고 통상 이제 다음 날 기사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올림픽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올림픽 기사 볼 때마다 좀 씁쓸한 장면이 있는데 그 익숙한 얼굴이 상대편에 가 있어서 좀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외국 해외 코치나 이렇게 뭐 감독으로 가는 경우가
전혀 없었던 건 예, 아닌데 그래도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떨어지고 일찍 떨어지고 상대방이 메달을 땄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일에 이번 대회 처음 선보인 혼성 계주에서 우리나라는 좀 일찍 떨어진 편이었고요. 우승을 중국이 하게 됐는데 그 중국의 우승 속에서 함께 기뻐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빅토르 안이었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온 제목을 보면요. 안현수에서 빅토르 안에서 안셴주, 금메달 유랑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쇼트트랙 영웅이었던 안현수가 2011년에 러시아로 귀화를 했고요. 이후에 러시아 국적으로도 3관왕에 오르는 등 러시아 영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 쇼트트랙 팀의 코치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바로 첫날부터 중국의 금메달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빅토르 안을 이번 금메달의 1등 공신으로 치켜 세우면서 금빛 영웅들의 삶은 소설보다 더 짜릿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뭐 짜릿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씁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 오늘 저녁에도 경기 있으니까요. 꼭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는 또 물가 기사네요. 그렇습니다. 물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전하게 되는데요. 어제 1월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외식 물가 지수인데 5.5%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13년여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5.5%라고 제목에도 나와 있죠. 2009년 2월 이후에 최고치고요. 휘발유 값도 1,800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기사 써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많이 먹고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갈비탕 11%도 있고요. 소고기 8%, 라면도 7%. 정말 안 오른 게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나 환율이 진정을 보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여기에 더해서 대내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물가는 이렇게 줄곧 오를 것 같습니다. 4월부터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오르는 물가들을 보면서 불평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머니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무언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게요. 집집마다 좀 가게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겠네요. 아끼고 오늘 말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말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국내 기름값은 내림세를 이어갔는데 최근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며 다시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휘발유 값이 다시 1,800원대로 뛸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오늘은 또 얼마를 넣을지 고민입니다. 유류세 인하 뒤 내려가던 기름값이 최근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오를 때마다 이렇게 많이씩 올라가 버리니까 너무 부담이 많죠. 저희 생활할 때. 벌써 한 달 그거 카드 영수증 보면은 지난해 11월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며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 내렸습니다.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800원대에서 1,620원대까지 9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셋째 주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벌써 1,700원에 육박했는데 리터당 1,800원 돌파도 시간 문제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제 유가 상승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속에 국제 유가는 지난 2014년 10월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겼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을 비롯한 지정학적 불안 요인들이 원유의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인데요. 당분간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유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여기에 최근 1,200원대로 뛴 환율도 국내 기름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원유는 달러를 주고 사오는데 원화가 약세라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체감 유가는 사실상 100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기름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정부는 곧바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제 유가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그 동향에 따라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인하분이 이미 가격에 반영된 터라 유류세 인하를 연장해도 소비자는 값이 내려갔다고 느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역대 최대폭의 유류세 인하 중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뾰족한 대책 없이 고물가는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신설 종목 혼성계주에서 탈락의 쓴맛을 본 쇼트트랙 대표팀이 오늘 밤 다시 첫 메달 획득에 나섭니다. 에이스 황대헌과 최민정이 예선부터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첫 메달 획득에 기대감을 안고 혼성계주 2000m에서 혼신의 질주를 선보인 한국 대표팀. 세 번째 주자 박장혁이 결승선 통과 2바퀴를 앞두고 넘어지면서 예선 탈락의 쓴맛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메달은 8개. 여자 500m 출전을 앞둔 에이스 최민정에게는 오히려 금메달 획득을 위한 예방주사가 됐습니다. 졌을 때 더 저를 성장을 시켜주게 했던 경기들이 많아서 최대한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4년 전 평창 이관왕답게 예선에서도 상대 빈틈을 파고드는 절정의 기량으로 금빛 분위기를 물씬 풍겼습니다. 폭발적인 힘으로 다른 선수들을 따돌리는 특유의 아웃코스 기술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웃 추월하는 거나 이제 속도가 좋은 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평창 때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남자 1000m 간판 황대헌과 이준서 박장혁도 여유롭게 예선 관문을 넘어 나란히 준중결승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올림픽 신기록을 갈아치운 황대헌은 평창의 경험을 발판 삼아 조그만 기회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4년 전에는 어리니까 이제 패기로 덤볐다면 지금은 노련하게 뒤에서 좀 더 볼 수 있는. AP통신과 미국 데이터 전문 업체 그레이스노트 역시 황대헌이 1위 시상대에 오를 것으로 예측한 상황. 최민정과 황대헌을 앞세운 쇼트트랙 대표팀의 명예회복은 오늘 밤 8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각국 정상 그리고 정상급 인사 등을 잇따라 만나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전날 인민대회당에서 만났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인류는 하나의 지구촌에 생활하고 운명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전 지구적인 도전에 대응한 단결과 협력을 통해서 함께 새 시대의 노화의 방주에 타야 인류의 미래가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1일 북부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5살 남자아이가 깊이 32m의 우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장비를 동원한 필사의 구조가 5일 동안 진행됐지만 아이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1일 모로코 북부 타모르스에서 5살 소년 라얀이 아버지가 보수 작업을 하던 우물에 빠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직접 우물 속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입구의 지름이 45cm에 불과하고 밑으로 갈수록 더 좁아져 라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تواصلت مع الطفل قلت له عمو راني غنهبط واش كتسمعني كاين تجاوب من بعد جيت بقيت كنحاول نشوف دقيقه شفت الاكسجين بقى يتكونسوما. 카메라를 통해 32m 아래 우물 바닥에 있는 아이를 확인한 구조대는 물과 음식, 산소를 내려보냈습니다. 붕괴 위험으로 우물을 직접 파낼 수 없자 마을 아래 언덕을 파내려가 우물 바닥과 수평으로 터널을 연결하기로 합니다. اللي غبر عليا البارح من نص النهار نبقى لحد الان نطلب الله ونترجى في الله يطلعوا لي من تما حي يرزق.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수천 명이 현장에 나와 라얀의 생환을 기원하며 구조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모로코 왕실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언덕을 파냈지만 붕괴 위험 때문에 진전은 더뎠습니다. 사고 발생 5일째인 토요일 오후 우물 바닥과의 터널 연결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라얀이 이겨내기엔 시련이 너무 컸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뒤따라 앰뷸런스에 오르는 부모의 얼굴엔 절망이 가득합니다. 무사 생환을 기원하며 구조 작업을 지켜봤던 주민들은 라얀의 소식을 안타까워하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공기도 맑아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는데요. 다만 밤사이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제주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편 추위 속의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에 이어 어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대형 산불이나 화재 사고 위험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철원과 파주의 기온 영하 13.7도, 서울 영하 7도까지 떨어졌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과 광주 5도, 부산은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주말에는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최근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쌓인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